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評평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이번 주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평론가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일단 평론을 잘하려면 장르에 상관없이 정말 다양하게 다 봐야 될 것 같고, 일할 때는 진짜 너무나 많고 다양한 걸 강제로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그럼 저 네. 쉴 때는 뭐 들으시나요? 쉴 때는 네. 저는 약간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냥 약간 워낙 제가 정적인 환경에서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리드미컬한 걸 좀 찾아 듣고 싶은 날이 많아요. 오. 그래서 최근에 좀 들썩들썩 하면서 들었었던 거는 그 예전에 팝밴드 마룬5에 이제 키보디스트로 활동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PJ 모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비교적 최근 앨범을 스튜디오 라이브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너무 좋은 영상이 유튜브에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케이프 타운 투 카이로라는 이제 앨범 타이틀에 있는 것을 쭉 연주하는 영상인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춤추면서 집에서 일하면서. 진짜로요? 네네네. 그 정도예요? 키보드로 연주합니까? 노래는 안 하시고? 노래도 하고 네. 피아노도 치고, 근데 어. 엄청 밴드를 크게 그 영상에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막 그래요? 코러스만 몇십 명인 것 같고, 타악기도 엄청 많고 브라스도 빠방하고. 와.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매일 보고 있고,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PJ 모튼 이렇게 치면은, PJ 모튼. 네, 그리고 거의 그냥 제일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시면은, 네. 선택은 편하네요. 네. 검색만 했다 하면. 최근 순으로 정렬 하면은 바로 뜹니다. 네.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제 평론가시니까 정말 많은 음악을 듣다 보니, 나는 이 음악이 정말 좋아, 나는 이 장르가 잘 됐으면 네. 좋겠어, 근데 대중적으로는 좀 인기가 없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긴 있는데, 근데 네. 제가 또 그 장르에 그렇게 또 빠삭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더 많이 같이 듣고 음. 싶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제가 좀 한국 옛날 가요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3, 40년대, 50년대 이때 있었던 완전 그 근대 시기의 가요들 좀 재밌게 듣는데, 그런 뭐 이난영의 노래라던가, 그 김시스터즈의 어머니 되시는 가수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옛날 노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옛날 트로트 정도로만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복잡하고 좀 입체적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의 음악에. 네. 그래서 그런 완전 옛날 음악도 같이 좀 들어보면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게 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느낌인데요? 그게 약간 옛날 한 2, 30년대 재즈풍의 그런 브라스 반주가 막 있기도 하고, 네. 보컬이 근데 너무 독특한 게, 어떤 거는 약간 우리가 좀 트로트 창법 혹은 막 엔카 느낌이 나는 것처럼 좀 그 간드러지는 느낌이 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은 되게 서양식 성악 발성, 벨칸토 창법 같이 네. 이렇게 그 사이에서 창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게 문물이 많이 뒤섞이던 시대에만 가능했었던 노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되게 약간 노스텔지어적인 느낌, 제가 그 시대를 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도 풍기고. 그래서 저의 최애는 이난영의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나 지금 적고 있어요. 진짜 다방의 적고 푸른 계시네요. 꿈. 네, 어. 진짜 너무 멋있는 노래예요. 너무 좋아해요. 야, 네. 트로트하고 서양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문화가 들어와서 다 짬뽕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대목이네요. 네, 요즘은 참 그렇게 뭐가 섞여 있다는 게 저는 잘 감각이 막 매번 되진 않거든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좀 완전 옛날 노래를 들어버리면은, 이게 섞이기 시작한 때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게 들어볼 만한 음악들을 막 던져주고 계십니다. PJ 모튼하고 이난영의 다방의 푸른 꿈,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청취자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적으로 듣는 노래는 되게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막 네.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가져온 소식은 아마 다들 약간 이렇게 친숙하지만은 않을 완전히 현대 음악 공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네, 뭔데요? 팀프 앙상블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제 현대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단체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매년 한 3, 4번씩
그 완전 자체 기획으로 공연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믹스 앤 매치라고 하는 그런 여러 장르들이 뒤섞인 현대곡을 소개하는 그런 기획 공연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려요. 그래서 그 공연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름이 믹스 앤 매치네요. 뭐 그렇습니다. 다 섞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이 연주하는 팀이 팀프 앙상블이요? 이 어떤 팀입니까? 네, 이 팀프가 통영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그래서 아, TIMF 요 통영 국제 음악제의 약자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제 통영 국제 음악제가 꽤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페스티벌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은 어떤 상주 단체처럼 앙상블이 이제 필요한 음,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 또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통영 국제 음악제는 이제 또 통영에서만 하니까 이런 활동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조금 같은 결을 공유하는 다른 종류의 공연들이 또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1년에 통영국제음악제의 일종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그런 앙상블로 창단이 되었고 음, 그래서 이제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어요. 24년 된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진은숙 작곡가, 뭐 윤희상과 관련이 있었던 뭐 하인츠 홀리거 그리고 뭐 도시오 호소카와 이런 작곡가들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국제적으로도 좀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마르타 아르에리치, 고티에 카피송, 임선예, 임동혁 이런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정말 이렇게 멋진 무대에 오르는 세계적인 연주자들하고도 같이 연주를 한 이력이 있는 팀입니다. 네. 현대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해온 단체라는 뜻인데 일단 기획 시리즈 제목이 믹스 앤 매치니까 이 믹스 앤 네. 매치라고 이름을 지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대 음악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이 음악의 장르를 좁게 생각한다면은 서양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이제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대적 감각을 발휘하면서 만들어내는 음악. 그런데 여전히 서양 악기를 주로 쓰는 음악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좁은 의미라는 것을 이 현대음악 작곡가들 또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장르의 외연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음악들을 어떻게 더 복합적이고 넓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팀프 앙상블에서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믹스 앤 매치 프로그램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장르거나 서로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의 음악적인 아이디어로 묶어내는 그런 공연들을 이제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거의 좀 기획이 최근에 되고 있었는데 뭐 현대 음악을 기반으로 하지만 록에서 출발했다거나 재즈의 어떤 한 부분을 따온다거나 아니면 힙합의 영향을 받은 뭔가 있다거나 혹은 뭐 영화 음악의 뭔가랑 이제 닮아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장르랑 이렇게 딱 접점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장르를 보여주는 현대 음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복합적인 장르 또 궁금해집니다. 그럼 어떤 작품들이 올라갑니까? 네, 일단은 올해 소개되는 이 믹스 앤 매치 작품들은 이제 총 5개예요. 네. 근데 첫 번째 곡은 이제 곡 제목부터 블렌더스 하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 어, 러너스 하이 뭐 이런 게 네네. 있잖아요. 근데 네. 블렌더, 믹서기처럼 다 섞어버리는 사람의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 김도윤 작곡가의 곡이 연주가 되고요. 또 그 외에 해외의 작곡가 작품 또 2곡도 있어요. 뭐 오스발도 골리오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브리엘라 오르티즈라는 거 하는 이제 외국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주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좀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이 좀 복합적인 편이에요. 음.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는데 유대계의 그 전통이 되게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 그래서 근데 또 아르헨티나의 항구 도시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들어오는 외국의 음악들과 거기 아르헨티나의 어떤 탱고와 유대교의 전통 음악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짬뽕된 상태로 그 사람은 또 이제 클래식과 현대 음악을 배우면서 그 모든 영향들이 막 다 뒤섞인 음악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복합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음악이 연주가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블렌더스 하이라는 작품을 연주하는 김도윤 작곡가 이외에도 전다빈 그리고 이중현이라는 굉장히 젊은 작곡가들의 신작도 연주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난민인데 항구여서 여러 가지 문화가 섞였다. 이거를 이 사람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면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다 따져보면 그 정도 섞이지 않았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 사람에게서 얼마나 중요하게 드러나느냐는 또 좀 차이가 있을 아. 것 같아요. 그 음. 사람에게 이제 그런 자기 삶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정체성들이 네. 다 하나하나 중요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뭔가 다 음악 안에서 쪼끔씩 쪼끔씩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할까요? 음. 그래서 그게 되게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한편 이렇게 뭐 되게 다를 것 같잖아요. 막 아르헨티나 뭐 동유럽 아니 그 유대교의 그것과 또 이분 이스라엘에서 또 유학을 했다가 또 미국의 현대음악 거장에게 가서 막 또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그냥 그 요소요소를 떨어뜨려서 보면은 정말 다르기는 한데 이 사람 음악에 그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나고 자란 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의 방법론이랄까? 이런 게 조금 돋보이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작품이 있다면요? 네, 제목부터 아주 좀 이상한 곡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네. 미국산 발사 코드 네. 괄호하고 급처분합니다. 느낌표 괄호 닫고 봤어요. 안 인데요. 그래도 이거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작곡가 00년생인가? 네, 00년생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00년생. 아. 어쨌든 21세기 사람이에요. 네. 21세기 사람. 네. 21세기 사람의 신작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산 발사 코드를 진짜 어디서 찾았대요. 막 다크웹 이런 데서. 진짜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막 뭐 뭔가 막 그 세상을 막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찾은 게 아니라 네. 언젠가 한번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 곡을 썼는데 곡 제목을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런 곡 제목을 써서 갔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수업에 가서 발표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곡을 본 선생이 "이게 무슨 미국의 핵 발사 코드라도 되나?" 라고 약간 비꼬듯이 말을 음. 했었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냐? 네. 뭐 '그렇게 네. 대단한 의미라도 있나 보지?' 뭐 네. 이런 쪼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다크웹을 어떻게 갔다가 이제 누군가 핵 발사 프로토콜을 아무에게나 배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버렸대요. 근데 이제 물론 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무슨 알 수 악성 없죠. 코드인지 뭔지 알 네네. 수 없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고 웃겼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작곡 제목에 이제 무슨 "핵 발사 코드라도 되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이 친구에게도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고 음.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음계와 이제 이런 것들로 막 음을 배열하는 다른 질서로 막 변환을 해 가지고 이 곡을 썼대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제 뭔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음악을 쓴 거죠. 이 음악 연주되면 발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어떡해요 진짜. 무서운데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그래서 지켜내야 돼요. 연주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건가? 막아야 돼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어떤 곡이냐고 작곡가한테 물어봤어요. 막 "시끄럽냐? 막 핵폭발 소리가 나냐?" 이랬더니 "되게 정적인 성격의 음악이고 너무 느려서 연주자분들이 쉽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런 곡들은 누가 연주를 하나요? 이번 그 팀프 잠깐만요. 팀프 팀프 앙상블의 기획 시리즈 네. 어떤 분들이 무대에 오릅니까? 네. 일단 팀프 앙상블에는 늘 같이 연주를 하는 앙상블 멤버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로 이제 서양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인데 간혹 이제 이 앙상블에 없는 편성의 악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죠. 네. 이번 공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전다빈 작곡가의 아니마라는 곡은 이 앙상블 편성과 더불어서 생황으로 같이 연주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팀프 앙상블에서 위촉을 했던 곡인데 여기서 생황 연주자분이 여기 악단에 없다 보니까 이제 따로 또 김효영 생황 연주자를 초청을 해 가지고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앙상블이다 보니까 늘 지휘자가 상주하는 방식은 또 아니에요. 음. 오케스트라랑은 약간 또 생리가 달라서 음. 그래서 또 지휘자가 이제 따로 또 오시죠. 이승혁 지휘자가 이번에 또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앙상블의 기존 단원들 그다음에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된 연주자분들 몇 분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핀프란다. 팀프. 네. 팀프 앙상블에는 지휘자가 따로 없군요. 상주는 아니고 상주는. 네. 네. 그래서 계속 뭔가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지휘자분들이 계세요. 음.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오늘은 뭐 이분하고 하고 뭐 다음 달은 또 저분하고 하고 하면서 그 음. 지휘자 풀도 조금씩 넓혀가는 그렇군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네. 참 이 팀프 앙상블이 전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랑도 좀 비슷하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전통과 현대에도 그렇고 동양과 서양도 그렇고 음.
여러 가지 사실 같이 듣기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들이 막 한 무대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네. 이 팀프 앙상블의 매력 포인트를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팀프는 어쨌든 좀 현대 음악 자체를 좀 다르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현대 음악 앙상블이 국내에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앙상블의 기조라는 것이 뭐 여전히 되게 현대 음악 안에서도 고전적인 작품들, 되게 중요하다고 음악사가 인정한 작품들만 골라서 연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캐논, 정전 같은 그런 곡들을 연주할 수도 있는데 팀프 앙상블은 좀 안 해본 걸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막 이 맨날 정말 새로운 음악들 처음 들어보는 작곡가 이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간혹 이제 현대 음악 공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제 음악 문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콘서트 홀 위의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만 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음악들도 많잖아요. 약간 극장 공연이 어울릴 것 같은 거라거나 아니면 블랙박스에서 안무랑 같이 해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은 음악이라거나 음. 그런 식으로 장르의 확장을 좀 시도해 볼 만한 건덕지들이 있는데 팀프가 그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어. 그래서 무용가와의 협업도 많이 하고 연출이 있는 현대 음악 공연 이런 것도 종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좀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장르가 뭐 저기 뭐야 새로 작곡한 지금까지 연주된 적이 없는 그런 곡을 올리기 때문에 새로운 무슨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기획 시도 자체가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해본 거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 지향점이 확실히 보이고 네. 그 어느 현대 음악 앙상블보다 국내에 있는 네. 그런 의지를 너무너무 강하게 그죠?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주할 때마다 "야 이거 못 들어봤지. 이거 처음 들어보지." 근데 만약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있다가 난 들어봤는데." 그러면 "아이씨." 이거 화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진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 막 그러니까 이글이글하는 "이걸 거죠. 들어봤다고?" 네. 이런 막 이럴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그 현대음악 연주 단체가 네. 있나요? 저는 왠지 이게 이제 무대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음. 팬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팬 같은 건데 네네. 아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업계 사람 어쩔 음. 수 없이 클래식 듣다가 좀 이상한 소리들 듣는 걸 좋아하게 돼서 같이 현대 음악까지 듣게 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네네. 고정적인 관객층이 되게 소수기는 해요. 음. 그래서 이 관객이기만 한 사람보다 오히려 이 현대 음악계에서 공연에 오는 사람들은 음악가, 음. 정말 음악가들을 위한 공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현대음악 연주 단체가 그래도 팀프 말고도 꽤 있기는 있어요. 앙상블 아인스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독일어로 아인스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랑 현대음악 앙상블 소리라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제 기억에는 이렇게 크게 한 세 단체가 그래도 약간 꽤나 긴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작곡가 최재혁 씨가 운영하는 앙상블 블랭크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꼭 현대음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멀티미디어랑 결합된 어떤 공연 이런 것도 기획하긴 하는데 하여간 여기는 약간 신생 앙상블로서 되게 또 다른 방식의 공연들 하고 있고 한 3-4 개? 네. 제가 모르는 게 또 있겠죠. 아무튼 없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 네. 물론 막 관객이 200명, 300명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음악을 즐기는 사람의 숫자가 아직은 적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독특한 장르의 음악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 다들. 사명감이겠네요, 진짜로. 네. 자, 그럼 잠시 음악 한 곡 들어볼 텐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이게 또 그 아까 팀프 앙상블의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간 공연의 형태로 연출이 있는 현대음악 공연을 잘 만드는 단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트 프로젝트 보라라고 하는 무용 단체랑 같이 협업을 했던 발레 메카닉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갖 기계 장치들처럼 생긴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앙상블 곡인데요. 그래서 이런 곡을 연주를 하는 동시에 그 연주 무대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안무가들이 춤을 추는 그런 어. 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거를 꽤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만들었고 또 투어 같이 몇 회차로 이제 이 공연을 계속 지속하시기도 했는데 약간 팀프 앙상블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조지 엔타일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발레 메카닉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기계적 발레 가운데 일부입니다. 발레 메카닉. 조지 엔타일 작곡, 다니엘 스팔딩 지휘,
필라델피아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엔타일이 작곡한 발레 메카닉 중에 일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8029님이 둥당둥당 어딘가로 건너가는 듯한 재밌는 연주네요. 문화시대 덕분에 듣는 귀가 넓어집니다. 하셨고요. 9003님이 방금 저도 믹스앤매치 검색해봤어요. 서울 쪽은 공연이 정말 많은데 부산은 가볼 만한 곳이 많지 않네요. 그나마 라디오로 만나니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오늘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소식으로 팀프 앙상블의 기획 시리즈 공연 믹스앤매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악 관련 책을 또 한 권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공연하고 뭔가 연결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음악을 듣다 보고 또 네. 생각하다 보니까 좀 연결이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음악적 경성이라는 책이고 올해 4월에 나온 나름 따끈따끈한 신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서양 음악이 서울에 들어오면서 경성의 그런 문화적인 지형도랄까 이런 것이 어떻게 뒤섞이고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추적을 하는 되게 학술적이지만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옛날 기사, 뭐 기사 속에 소개된 그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엄청 읽는 재미가 있는 어, 역사 교양서라고 할 법한 책입니다. 역사 교양서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시대가 정말 뭐 제가 안 살아봤지만 네. 엄청난 시대였긴 해요. 왜냐면 음.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 혹은 유교 혹은 성리학 혹은 양반 이런 거에 음. 사실은 열렸어야 마땅한 시기에 한 200년간을 눌려 있으면서 안 열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가 뽕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정말 전 세계가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 네. 군사가 됐건 종교가 됐건 음. 뭐 책이 됐건 학문이 됐건 예술이 됐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엄청난 짬뽕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의 음악들이나 이런 것도 저도 처음에는 되게 그냥 아주 사적인 궁금증에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컨대 아니 그래서 뭐 서양 음악이 너무 자연스럽게 있고 저도 뭐 클래식을 어쩌다 보니 전공을 했고 한데 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시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또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바라셨대요. 그래서 이런 피아노에 대한 환상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거지? 뭐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긴 거죠. 이렇게 또 환상이라고 보십니까? 환상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막 어디 아이디 적을 때 막 피아니스트 예슬 막 이런 걸로 막 이니셜을 하실 정도로 네네. 그런 꿈이 있으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 누적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서양 음악에 대한 환상 그리고 또 여성이 피아노를 전공하는 것을 멋있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겼을까에 대한 아주 가벼운 질문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제 근현대 음악사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 이런 걸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 온갖 것이 짬뽕된 이 시기가 음. 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거는 그 긴 근대화의 시기 중에서도 1920년부터 1935년까지 음. 딱 경성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만 일어난 일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920년 네. 3.1운동 다음 해네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이후 그 전후에 도대체 한국에서 서양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원래 우리가 향유하고 있었던 한국 전통 음악과의 그런 긴장 관계랄까? 그 음. 서로 이제 뭐 누가 더 멋진 음악이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감성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긴장감이 왠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서로 배우려고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저거 하나 내 거에 가져오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실제로 그 음악을 들으려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 뭐 극장에 가잖아요. 뭐 콘서트홀에 가던가. 근데 이 시기에는 막 어디에도 막 극장이 막 산재해 있고 막 이렇지 않을 때니까 언제 어디서 사람들이 서양 음악을 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나름 여기서 막 해소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언제 어디서 들었을까? 왠지 그 저기 우리나라에 식민 통치하러 왔던 뭐 일본에 좀 잘 사는 그런 애들 저택에서 막 연주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는 그런 아주 사적인 것 말고 공적인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공간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 뭐 시민회관이든 뭐 청년회관이든 이런 게 생긴 거는 한 20년대쯤부터고
한 1910년대쯤에는 뭔가 이런 음악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데 없으니까 공원, 음. 야외 광장, 그래서 막 탑골 공원 이런 데서 그런 연주를 했었다는 이야기도 여기도 나오고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대 좀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실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혼마치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지금 충무로 1가에서 3가 정도 사이 그 진고개 지역을 이제 부르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음. 혼마치가 거주지의 으뜸이라는 말을 가진 단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마치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니까 거기에는 정말 뭔가 이미 서양 음악을 한층 즐기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약간 그 당시 조금 더 이들이 생각하기에 수준 높은 격조 높은 클래식 공연들을 많이 여기서 개최를 했었고 이제 종로는 완전히 이제 조선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오가는 곳이었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야외부터 시작해가지고 탑골공원부터 나중에 이제 어떤 뭔가 청년회관 같은 게 생기면서 그런 실내 공간에서 뭔가 완전 입문용 클래식 음악 같은 게 서서히 연주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좁은 경성 땅 안에서도 일본인들이 듣던 음악의 어떤 당시로서의 그 기대했던 수준과 조선인들을 위한 수준과 그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과 섞일 수 없는 공간 이게 다 좀 공간에서도 좀 분리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종로하고 충무로 생각하면 거리가 한 2개, 3개 정도 걸어가면 있는 건데 너무 가깝잖아요. 그걸 사이에 네. 두고 종로는 조선인 지역, 그 저기 충무로는 일본인 지역 이렇게 돼 있었나 보죠? 그런가 봐요. 저도 이제 아. 혼마치 뭐 이렇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글은 막 많이 봤었는데 네네. 그게 도대체 어딘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정확히 다시 알았어요. 근데 너무 충무로라 가지고 진짜 너무 가까웠더라고요.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뉘었다 하더라도 다 이 경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된 약간 정체성, 감수성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음. 경성인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향유할 때 이제 뭐를 샀는가, 뭐 악기랑 악보, 뭐 레코드를 어떤 식의 것들을 어디서 샀는가, 뭐 교습소는 막 어디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던 때여가지고 온갖 것을 그렇게 서로 보고 막 배우고 막 이랬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진짜 그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 네, 교습소는 있었을까? 네, 있었다면 어디 있었을까? 뭐 이런 게 다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때도 서울이 인구가 많았답니까? 서울의 인구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래요? 지금처럼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음.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뭔가 스스로 모던한 경성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네. 있었던 약간의 그런 식자층이었던 사람들과 특별히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계층이 좀 나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본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일본 그쵸. 거라고 대표되지만 어쨌거나 그 현대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네, 있고, 나는 옛날처럼 살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쓴 분이 음악학자라면서요? 네, 조윤영이라는 음악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정말 그 한국 근대 음악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여러 쓰신 논문들 중에 일부는 식민지 조선 여성 음악가에 대한 인식적 고착화, 뭐 결혼 제도에 따른 여성과 음악의 한계 이런 책도 있고 그런 논문도 있고 뭐 식민지 조선에서 베토벤 수용, 음악 활동에 관한 사회문화적 접근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악을 누가 했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이 어떻게 향유됐는가 이런 거에도 좀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뭐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들을 쭉 다양한 주제로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소중한 연구자 분이시죠. 이런 그렇군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책을 드물잖아요. 어떻게 읽겠어요. 이런 사람 드무니까. 그쵸? 책에서 그 종로하고 충무로도 비교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들의 이제 분위기, 네. 누가 주로 많이 오갔는가 이런 네. 것도 막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디를 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아. 약간 우월감 같은 거 이제 그 네. 당시 이제 이런 서양 음악을 향유하는 조선인들이 느꼈을 마음 같은 거에 대해서도 꽤나 서술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서양 음악을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서양 음악을 보고 듣는 거랑 또 완전히 맥락이 달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꽤나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아 우리는 그런 데 안 가지. 아 음. 우리는 여기 가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게 마치 계층을 나누듯이. 네. 근데 이때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종로 가지." 뭐 "우리는 어. 뭐 충무로는 안 가지." 뭐 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도 이런 서양 음악을 듣거나 보거나 하는 조선인들은 네. 어느 정도 좀 그 현대 문물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에게 '서양 음악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이게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네. 뭐 지금 우리가 뭐 베토벤을 연주하면서 막 그 베토벤의 사상에 깊이 동화되고 막 이런 차원의 아주 깊이 있는 듣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자분이 이야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첫머리에 이런 말을 쓰시는데 "도시에서는 보는 감각, 즉 시감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게오르그 짐멜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의 시각에서 이 음악회에 간다고 하는 게 내가 정말로 음악을 듣고 그 음악 안에서 뭔가 찾아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보는 행위였을 거라고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음악회라는 사건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 그런 음악 넓게 해서 이제 악을 경험하는 거랑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음악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음악이 아니라 사실 근대적인 도시 문화를 경험하는 도시 경험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을 계속 구경하는 것, 이 도시에서만 가능한 것들을 살펴보는 일이 이들에게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도시 문화이자 도시를 경험했다. 그 네. 음악을 듣는 행위가 원래 조선 시대 때는 양반만 거의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뭔가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어 신분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꼭 그런 신분에 구애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즐기던, 예컨대 다 같이 참여하면서 즐기던 굿이나 어떤 유랑하는 광대들의 공연 이런 것도 봤었던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거랑도 완전히 변별된 것이었죠. 그리고 또 굿은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그럼요. 것이니까. 근데 이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가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관중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음악회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낯선 것들을 청중이 아니라 이제 관중으로서 구경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 그 당시에 경성의 음악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까? 경성의 음악회는 이제 네, 그 대중이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점기 시대니까 이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또 공간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서구 문물을 이제 받아들인 일본인들은 늘 검은 옷, 그래서 흑의를 입었다고 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백의를 입었다고 하는데 백의를 입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은 그런 일본 승경들이 경찰들이 항상 칼을 지니고 강경한 자세로 이들을 좀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연이 벌어졌던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선의 관계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식민자로서 일본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이제 조선인이 내가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 피식민자로서의 그런 감각을 잊지 않게 하는 시간이었기도 음. 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 네, 그래서 음악 공연을 바라보는 동시에 나도 또 바라보아짐 당하는 그런 아. 여러 시선의 그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묘한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또 기분 나쁘기도 하네요. 네, 네. 깝깝합니다. 깝깝하네요 진짜. 네. 이 경성에 들어온 서양 음악들이 결국엔 조선과 섞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도 지금 결혼식에서 네. 그 축혼 행진곡을 따다다단 네. 이런 걸 이렇게 뭐 연주를 요새는 하는. 다양한 음악을 씁니다만. 네 네네네네.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는 그런 관습 같은 게 이때쯤부터도 이미 있었나 봐요. 음. 그래서 그 신식 결혼식으로 이제 딱 받아들여지는 게 서양 음악이 연주되는 그 공연이었다,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이게 연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군요. 신식이냐 아니냐. 네. 좀 세련미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딱 판가름하는 어허허허. 그런 거였고, 결혼식에서 이제 그 풍금, 그 당시엔 피아노가 막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풍금이 훨씬 많았는데 풍금으로 결혼 행진곡을 쳐주고 그 사례비로 뭔가 이렇게 비단저고리 한감을 받거나
아니면 당시로서 10원이나 한 15원 정도를 받는 굉장히 고가의 연주 아르바이트도 성행을 했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한 기사에는 이제 결혼식을 풍자한 이혼식의 그런 풍자성 그림에도 이제 바이올린 주자가 이미 그려져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서양 음악이라고 하는 게 조선의 음악이 아닌 서양 음악, 이게 세련되고 멋지고 도회적이고 지금 우리의 그런 격을 높여주는 어떤 것으로 네.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근대적인 그런 풍경을 또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돈 많이 쓰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뭔가 이렇게 정겹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 책이 좀 간략하게 훑어봤는데도 참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네. 예슬님이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막 정말 20년대에 발행된 뭐 사전이나 뭐 30년대에 발행된 사전에서 음악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음. 그 가장 기초 개념들의 변화도 추적을 하세요. 그래서 1920년에 조선 총독부에 발행한 조선어 사전에서는 네. 음악이라는 단어는 없대요. 음악, 연주, 양악, 합주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그래요? 네, 근데 대신 악이 있고 악공, 그냥 악만 한 네, 글자로. 네, 네. 그래서 악공, 악기, 악보, 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게 한국 전통에서 조금 더 풍류의 즐거움을 담고 있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8년쯤에 나온 조선어 사전에서도 여전히 뭐 음악 여기서는 이제 음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그 악, 풍류의 개념이 되게 가까운 것으로 서술이 된다고 해요. 음. 예컨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음악은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조화 결합시키어 사람을 즐겁게 하여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음악의 어떤 본질적인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요즘 그리고 이제 유사어로 이제 풍류, 풍악이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전에서 이제 음악을 찾으면은 풍류, 풍악, 악 이런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완전히 서구적인 방식의 뭐 리듬, 박자, 선율로 이루어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식민지 조선 시기에 생각하던 음악과 지금의 음악이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짚어서 그 부분이 참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 일신홀 무대에 오르는 팀프 앙상블의 기획 공연 믹스앤매치와 조윤성 음악학자의 책 음악적 경성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